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신년이 되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재미있는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재미있는 외신 얘기 통해서 여러분 투자의 시각을 더 넓혀가는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역대급 긴축 작전을 강행하고 있지만 지난주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너무나 강력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짓밟혔고 직전 거래일 미국을 따라 우리 시장도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또한 널뛰었는데요. 어제 환율은 하루 만에 23원 넘게 오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1250원대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42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1.7% 내린 2,438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71% 하락하면서 760선 방어에는 성공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환율이 솟구치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소에서는 7,90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0억 넘는 매물을 담아갔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4거래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거래일 만에 순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예상보다 너무나 탄탄한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여파에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대체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돼 있어 시장은 긴장감 속에 눈치를 보다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FOMC 정례회의 이후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직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신호는 못 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내일 연설에서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증시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겁을 먹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468%까지 치솟으면서 전거래일보다 16bp 이상 급등했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0bp 이상 치솟으면서 3.6%를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0.7% 이상 오르면서 103.77까지 뛰었습니다. 이날 델테크놀로지는 전체 인력의 약 5%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지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1월 고용 호조에 이날 나온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도 개선되면서 2달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해당 지수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표로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1%, 나스닥은 1%, S&P 500이 0.61% 내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준비해 오신 재미있는 외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템포를 보였습니다. 한숨을 돌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장부터는 다시 또 달릴 준비를 해봐야겠죠. 자, 저희 화요일 아침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재미있는 외신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챗 GPT 관련된 얘기 이어서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그 CEO 캐서린 우드라는 분께서 이제 최근 2023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 꽤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어떤 건지 시청자들한테 투자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1월 시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챗 GPT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캐서린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익숙한 이름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을 그 주식 분할되기 전에 60불일 때 4,000불까지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고 진짜 찬사를 보내고 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돈나무 언니라고. 맞아요. 네, 라스네임이 이제 우드를 해가지고 나무라고 해가지고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데 앞에 캐시는 좀 언어 유희적인 부분이 네, 있었던 것 네,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일단은 테슬라랑 또 비트코인 또 옹호자로 비트코인 매년 이제 맞아요. 50만 불 간다, 100만 불 간다, 뭐 심지어 100만 불 넘게도 간다라고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과연 그 분은 어떻게 이제 이번 시장을 바라보는지 오늘 이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현재는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CEO로 재직 중인데요. 자, 이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제가 퀴즈 하나 내면은요. 올해 우리 시장에서는 주도 테마 어떤 것들 있는지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올해 그 주식 시장이요. 네. 제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전문 분야가 외국 주식이고 올해 저도 이게 한국 주식은 조금 여러 변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어떤 특정 종목을 소개시켜 주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외국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노베이션 주들이 조금 좀 이노베이션. 네, 관심을 기술 갖고 주들. 있고요.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저는 돈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1월에 좀 뜨거웠던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올해 에로배우가 네. 핫할 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전혀 그렇게 좀 고개를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떤 건지 혹시 짐작조차 안 가실까요? 네, 전혀 안 가는데. 그 에로배우가 뜨거울 거라고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너지 네. 혹은 AI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배터리, 우주항공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제가 따서 말씀드린 이노베이션이랑 관련돼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재밌으셨던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일단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 캐서린 우드는 어떤 쪽을 좀 밝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캐서린 우드님께서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 이유를 이제 자기가 그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초점을 맞추고 또 자기가 선택한 5개의 이노베이션 플랫폼 간의 투명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 파괴적인 혁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파괴적인 혁신은 이제 싸고 품질 좋은 프로덕트를 이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샤오미 같이 네. 샤오미 제품이 되게 싸고 품질이 좋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네. 그래갖고 이제 밑에 있는 시장을 공략한 다음에 자기 그 시장 그 점유율을 높여가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좀 가성비를 노린. 네, 그런, 근데 이제 여기서 캐서린 우드가 말하는 파괴적인 혁신은 그런 게 좀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전기차로 주도해가지고 파괴적인 혁신을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서린 우드께서는 그 시장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해였던 2022년에 그 이노베이션 중심 기업들로 주가가 불균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45년간 그 포트폴리오 관리 30년 이상 일하는 동안 시장이 이렇게 어긋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평가하기에 화폐 공급은 감소되고 또 원자재 가격은 악화되고 그리고 비대해진 재고는 풀리고 혁신은 전통적인 세계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낮은 인플레이션, 아마도 디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연설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대에서 기록하고 40년 동안 없었던 그 인버티드 그 반전된 이제 수익률 곡선이죠. 그런 걸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표 들이 이제 모두 그냥 실제 리얼 그로스 성장과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캐시우드가 사실은 앞서서 테슬라 주가를 예측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최근 들어서 좀 그 예상이 많이 빗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만든 티커명 ARKK 네. ETF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반등이 돼가지고 뭐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이 시장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측을 이미 다 계산이 다 되어 계산된 이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제 제가 그 와우 파이낸셜 그 파이낸스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 그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전 70년대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예전 70년대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이제 그 임금이 올라갈수록 이제 물가도 올라가는 진짜 악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존재했다면은 네. 최근에는 그런 류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톤 자체도 네. 처음에는 되게 걱정되고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우려하고 막 그랬던 거와 다르게 최근에 그 톤도 억양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이제 완화되고 네,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디플레이션 쪽으로 이제 간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장 브리핑 때도 뭐 고용 시장이 너무나 탄탄하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연착륙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크인베스트먼트나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긍정적인 그 예견을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고지곳대로 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는 않지만요. 이제 여기서 또 몇 가지 의견을 남기셨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주식시장은 되게 두려움을 더 생각보다 많이 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ofA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은 네. 현재 투자자들은 9/11 2001년 9/11 위기 이후로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채권 비중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고요. 또 12월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 주식 풋콜 비율이 이제 그 기술 및 통신 버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가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 두 시간 모두 가장 이제 투자하기 좋은 적기였다고 할 수 있다고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혼란이 주식 시장이 회복될 때 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가 번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하지만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좀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저희가 이거를 다 지나고 보면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맞아.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인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캐서린 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도 굉장히 낙관적인 시작으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앞서 뭐 이노베이션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은 자기네 이제 펀드들은 되게 그 신중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네, 파괴전 혁신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이제 포괄적인 부의 포트폴리오를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이제 파괴적 혁신에 대한 투자는 이제 기존 지수에 없는 네. 이제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이제 접근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현존의 기업들이 방해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지수에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방해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해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이제 주식 시장에 주목하지 않았던 판도를 바꾸는 혁신 분야들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제가 그냥 웹사이트에서 이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띄워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라고 그냥 인터넷처럼 되게 이제 앞으로 붐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챗GPT 저희가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다음에 커넥티드 TV 예를 들어 OTT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류가 커넥티드 TV고요. 네. 또 디지털 월렛 이건 개인 뭐 암호화폐 그냥 개인 지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지갑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네. 뭐 이런 소셜 거. 커머스 좀 의외네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죽지 않고 계속 더 시장은 커질 거라고 이제 네.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300% 올랐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뭐 비트코인이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네.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워낙 돈나무 언니가 이제 누나가 네, 누나가. 누나가 네. 누나 맞죠? 네, 누나 맞죠. 네. 네, 최근에 뭐 할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데 뭐 네. 간추려서 그때 뭐 인터뷰한 내용에만 말씀드린 것만 좀 요약하자면은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블랙락의 투자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최근에 네. 자기네들한테 컨택을 많이 온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관심을 많이 준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이제 은행 어떤 은행 시니어 매니저들도 다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한다. 네. 그리고 2030년에는 1 밀리언 달러, 뭐 10억에서 맞아요. 뭐 더 이상 높은 가격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작년에는 정말 힘든 날들이었지만은 비트코인은 계속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 하시죠. 그 예상했던 범주 안에 움직였고 그다음에 샘 뱅크 프리먼이 네, 네. 이제 FTX 사건으로 이제 많이 이제 뭐 사기로 이제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중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머징 마켓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있고 정부들이 되게 뭐 독재적인 정부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화폐 가치를 또 패깅도 잘 못해가지고 네. 등락이 되게 심한데 그거에 대한 인슈런스 그 뭐 보험류의 그 대책으로서 비트코인이 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선은 정리를 한번 첫 번째 섹션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우리 돈남 언니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 저희가 좀 따라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듯이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다는 점 한번 유의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유명할 것 같은 인터넷 쪽으로 첫 번째 시장에서 요즘 너무나 뜨거운 챗 GPT 관련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커넥티드 TV 이제 저희도 TV가 이제 단순히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채널만 나오는 게 아니라 OTT 서비스라든지 뭐 스마트폰 미러링이라고 네.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화면을 그대로 TV로 맞습니다. 옮겨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업군에 대한 전망도 좀 밝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월렛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암호화폐 뭐 하시는 분들 개인 그 지갑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사실은 뭐 작년에 그 루나 테라코인 사건도 있었고 얘기해 주셨던 FTX 사태도 최근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의 바탕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첫 번째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이제 앞서 뭐 제가 에로배우 얘기 잠깐 했지만 로봇 쪽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Electric Vehicle이죠. 네, 전기차. 네. 전기차에서는 이제 특히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테슬라에 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크 인베스트가 왜 테슬라를 좋아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배터리 기술에 한몫한다고 해요. 네, 배터리 기술이 이제 2015년, 16년, 17년에는 이제 그 되게 예전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점차 늘려가는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이 좋지 않다 비웃었던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금액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배터리가 그 기술로 이제 늘어나는 배터리 그 기술 자체가 점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전기차들이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보다 점점 더 싸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그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이 이제 좀 더 높아지는 수익률이 더 좋아질 네. 좋아질 것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치킨 게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기차 브랜드끼리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네. 포드도 가격 인하. 네, 가격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테슬라도 가격을 그만큼 낮춰서 판매해도 이제 판매 볼륨이 증가하면서 어차피 수익률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자들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 마진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품질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가까이서 실제로도 테슬라 X 모델을 타본 적이 네.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팬텀 네. 윙이라고 하나? 차문이 열리는데 그 단차가 안 맞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단차가 여기서는 좁아들고 여기서는 넓어지고 네. 이렇게 그 단차가 안 맞아서 와 이렇게 좋은 차인데 디테일이 아쉽네요. 디테일이 아쉽다 이러면서 조금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크 인베스트는 너무 네. 좋아하겠죠 아직도. 그러게요. 아무리 뭐 테슬라랑 뭐 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1월에 추가로 더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신뢰는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 웹사이트에도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2026년에는 약 1,530불이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0불 조금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최근에 분할하고 나서 한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우려가 좀 많았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좀 고점 한 199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이면 사실 3년 남았는데 네. 그러면 1,530불이면은 거의 뭐 한 네, 7배, 7배, 8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전기차들이 신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25,000불짜리 소형 전기차가 또 나옴으로써 이제 저가 시장을 또 네. 한 번에 잡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요. 또 다양한 뭐 세미라는 이제 운송 트럭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또 실제로 그 픽업 트럭도 이제 개발을 마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앞으로의 핵심이 될 이제 로봇 택시가 이제 2024년에 네. 출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 택시라고 하면은 로봇이 운전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처럼 이렇게 택시가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로봇이 운전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냥 운전자가 없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과 좀 연관해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율주행 차예요. 그냥 자율주행 차이고 운전석에도 앉아도 네. 거의 핸들과 페달이 없어요. 오. 그래서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가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네. 그런 로봇 택시를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미 개발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건데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이제 뭐 자동화, 뭐 자율주행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사실 GM에서도 크루즈라는 그 자율주행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좀 상용화됐고 네.
그거를 상용화하는데 이제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도시 피닉스랑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는 90일로 상용화되는데 90일로 단축시켰고요. 실제로 이제 땅이 넓은 미국에서 자율주행에 굉장히 관심 많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이제 테슬라랑 이 GM이나 다른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 이제 테슬라는 그 도로 상황에 뭐 특이점들을 데이터를 운전자들한테서 데이터를 얻어내거든요. 운전자가 그거를 운전하면서 얻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지형 지물에 대한 데이터, 뭐 여러 도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이 부분에선 약간 감속을 한다든지. 네, 감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게 그 지도에 안 보였던 뭐 물체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거를 데이터를 다 운전자들한테서 얻는데 이제 그 GM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특정한 곳에 위성으로 네. 아주 분석을 철저하게 한다고요. 그 지역을, 그 네. 지도 지역을. 그래갖고 그거를 분석을 끝나면은 그때 상용화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도 뭐 FSD라는 Full Service 뭐 드라이빙 베타 네.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이제 그 아메리카 지역 쪽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기술에 이제 자신감을 좀 드러냈고요. 이거를 그 유료 구독형 서비스처럼 출시하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그 영업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업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준비해 주신 자료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네, 그 여기 이 그래프 파이 그래프잖아요. 네. 이 파이 그래프인데 그 로보택시의 그 2026년 기준입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매출의 34%를 차지할 거고요. 하지만 마진이 높아가지고 영업이익에는 54%가 차지할 겁니다. 한마디로 매출에는 34%를 공헌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 네. 이제 54% 정도의 수익률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가치도 60%가 이제 로보택시로 이제 평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이제 네. 택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로보택시가 앞으로 좀 테슬라를 주도해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런 기술, 우리 자동 기술, 로봇 관련 쪽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제가 까먹고 잠깐 얘기를 안 됐었는데 네.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이제 다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 그 자동차를 안 쓸 때는 네. 그 차를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네. 가만히 있는데 제 차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래갖고 네. 자동 모드로 딱 넣어놓고 이제 택시 모드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앵커님이 택시를 잡을 때 제 네.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또 한마디로 자동차들이 이제 주차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데요. 그래서 되게 효율성이 엄청나고 또 차 가격은 동결되고 네. 어차피 차 가격이 그게 그거고. 근데 이제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에어비앤비와 네. 우버를 합한 느낌일 거라고 네. 뭐 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혁신적인 것 같아서 네. 저도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네, 저도 그럴 수도 있구나. 역시 그래서 일론 머스크님이신가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로지스틱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걸로 이용해서 택배를 이제 보내준다든지 네. 뭐
뭐 이제 화물 같은 것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3D 프린팅. 네, 3D 프린팅이 점점 이제 발전을 돼서 이제 50개의 이제 그 메디컬 기업들이 90% 그분들의 90%가 3D 프린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 하는 거나 테스팅 하는 거나 또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에서 이제 네. 3D 프린팅을 의존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네. 이제 로켓 발사하는 숫자를 2배로 늘리고 또 그 로켓 발사한 거를 다시 또 재발사하는 그 기간을 네. 356일에서 21일로 줄였고 그만큼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를 하는 거죠. 이제 스타링크처럼 이제 모든 위성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될 것 같고 또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산업 로봇들인데요. 네. 그 산업 로봇의 수요는 그 코비드를 통해서도 수요가 멈추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로봇 자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제가 그 아까 전에 테슬라 얘기했는데 중국 기업 중에 BYD라는 네, 자동차 BYD. 전기차 전기차 업체죠.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은 중국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값싼 임금에 뭐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 공장은 모든 게 전동화예요, 자동화예요. 그래갖고 이런 로봇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거는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퀄리티 체크, 네, QC 작업만 하고 네, 그런 것들만 이제 이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BYD 그 자동차도 되게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합니다. 뭐 만드는 것도 로봇이 만들고 운전도 로봇이 하고 이제 저희가 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나가서 로봇이 아르바이트까지 네. 해오는 그야말로 로봇이 조금 전 세계를 움직일 것 같다. 진짜 유망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죠. 네, 이게 이제 유전자 혁신 뭐 이런 건데요. 네. 유전자 쪽에선 제가 잘 몰라서 뭐 설명하다가 뭐 시청자분들 중에 전문가가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뭐 양해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일단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도메인 익스퍼트랑 뭐 AI 익스퍼트랑 데이터 익스퍼트를 다 갖고 있는 조합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메인이라는 거는 일단 그쪽 분야의 전문가, 그 유전자 기업이니까 유전자 전문가, 그다음에 그 AI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같이 갖고 있어야 이제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 세 개가 조합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고, 일단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베이스 에디팅, 뭐 베이스 편집 뭐 이런 저는 잘 생소한 단어인데 네. 이게 유전자 편집으로 이제 5월에 그 루케미아 병에 걸렸던 소녀가 11월에는 완치되는 약간 6개월 만에. 네,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이게 CAR-T라고 써 있는데 이게 CAR-T 트리트먼트인지 저는 뭐 CAR-T 트리트먼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칼티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표적 항암 치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여기 전문가가 여기 네. 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 표적 항암 치료를 환자 혈액에서 추출해서 이제 그 추출한 혈액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혈액을 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유전자를 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에 다시 그 혈액을 이제 그 환자분한테 주입함으로써 그 혈액이 특정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인체 줄기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네. 쥐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광과 눈 질환을 고친 사례가 있다고 여기 언급이 돼 있네요. 오, 우리나라 얘기가 또 포함이 네. 돼 있었나요?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앵커님 이거는 어떻게 읽나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 잘 네, 모르겠네요. 그러면 CRISPR 진 에디팅은 이 편집 방법은 이제 노벨상을 최근에 수상했다고 해요. 2020년에 그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낯적 혈구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입증이 되었고요. 이제 FDA에 이제 승인을 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거를 좀 그 CRISPR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의미하는 게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네. 이런 의학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역시 전문가십니다. 네. 다음 또 관심 있는 기술. other cell and gene therapies 뭐 이런 더 빠른 암세포를 발견해서 이제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게 이런 게 다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멀티 오믹스라는데 오믹스를 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멀티 오믹스가 뭐야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좀 찾아도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믹스라는 거는 좀 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유전 체약, 전사 체약, 단백질 체약, 대사 체약 등 생물학적 정보 해석에 관여하는 생물 정보학 체계를 전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혀 좀 모르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세포, 조직, 기관계로 나눠지는데 네. 기존의 생물학에서는 개별 요소로 이제 분석을 들어갔다면은 오믹스는 이제 생체 내 특정 종류의 분자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뭐 소위 말해 이제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이 생명 개체가 되기까지 데이터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집했을 때 이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네. 이해가 안 돼서 네. 한번 자세히 좀 봤는데요. 이제 이 연구에 포함되는 게 이제 혈액 생검이라고 합니다. 혈액 물론 이것도 저도 생소했어요. 네. 근데 혈액에 이제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섞는 건지 아니면은 분해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혈액에 그 응고되는 빨간색 부분이 있고 조금 이제 주황색, 노란색으로 네. 맑게 되는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 액체 부분에 돌아다니는 DNA와 RNA를 이용해서 물질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조직 장기들, 흔히 폐, 간, 심장, 뇌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왜 DNA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은 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동안 DNA로 했으면은 한계점에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RNA라는 그 유전 정보를 RNA? 전달하며 이제 단백질을 합성에 관여하는 그 RNA를 그 기존의 혈액에서는 그 발견을 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혈액에서 이제 그 분해하는 효소가 많아가지고 RNA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혈액에도 RNA가 있었고 이제 그 RNA를 이용해서 우리 몸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되게 초기 단계고요. 잠재력은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RNA를 통해 질병 파악이 쉬운데 기존 암을 가진 폐암 환자들은 네. 이제 폐암에 걸리면 똑같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암제를 투여하고
하지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두통을 알아도 아스피린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류의 그렇죠. 네. 두통제가 먹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개인마다 그런 적용되는 이제 항암제가 또 다른데 그거를 이제 RNA로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산모들의 RNA를 추출해 보면은 이 태아가 언제쯤 출산할 수 있는지 어떤 기형적인 것도 있는지 아니면 네. 뭐 조기 출산의 가능성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오. 자세하게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게 뭐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차세대 염기설 분석법으로 인해 네. 이제 RNA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스가 이제 사기꾼이잖아요. 이제 혈액 한 방으로 240여 가지의 네. 이제 질병을 다 알 수 있다. 음. 이제는 그게 또 꿈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약 4mm에서 5mm 네. 정도의 그러니까 혈장을 이제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양 네. 정도만 되면은 이제 RNA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뭐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 CEO 키시우드가 전망하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크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좀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들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된 로봇 관련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쪽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앞서서 오늘 방송 초반에 우리나라 올해 주도 섹터 에로베오 관련된 얘기 들었는데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좀 흥미로운 얘기 가져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최대한 많은 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마다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8분 1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잠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일단은 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올리면서 2,445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766선까지 회복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잠깐 체크해 보시면은 양시장에서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담고 기관만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기관 1,0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까지도 확인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수급 현황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스튜디오 미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오늘 장 특징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이재선 대표님과 또 급등하는 종목 찾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